네,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찐시황 방송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저는 유한타증권 개미두복 장시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먼저 한번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그로 인해서 지수 자체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거는 리밸런싱, ETF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관련된 쪽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를 좀 팔고 적게 오른 거를 ETF 이 비중비를 좀 편입을 좀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졌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이 개별 종목군들이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이죠. 이게 순수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사실 그러니까 순수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는 거는 제약회사들이요. 제약회사,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라기보다는 대형 제약회사들은 주가가 좀 힘을 못 쓰는데 신약 개발이라든지 CDMO라든지 CMO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 일을 사업을 영위하는 바이오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얘기를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다음 주 14일이면은 2월 CPI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22일이면은 FOMC가 예정이 돼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0.25%를 인상을 한다, 0.5%를 인상한다. 그러니까 빅 스텝으로 가느냐, 베이비 스텝으로 가느냐 그 관련돼 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거는 베이비 스텝으로 가야겠지만 유가를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CPI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유가가 CPI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가면 유가가 사실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70불대를 추가적으로 깨지 못하고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2월 달에도 사실은 유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거나 또는 밑으로 하향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CPI 자체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 얘기는 전월보다 더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5%대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6% 초반대를 보인다든지 이런 수치는 나올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파월 의장이 얘기했다시피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 하지만 그거는 전적으로 아직 우리가 결정 난 거는 없다.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실은 FOMC 전에 발표되는 CPI에 대한 발표치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나오는 고용이라든지 제조업 지표라든지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CPI가 예상외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기대는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빅스텝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좀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데 그럼 빅스텝으로 갔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느냐를 좀 살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5.25 잠시만요. 5.25에서 5.5%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 금리가 그 수준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100bp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3.98%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가 5.05%죠. 그러면 100bp 이상이라는 얘기가 1%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대략 지금 100한 7포인트 7bp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bp 이상, 1% 이상 벌어졌을 때의 어떤 상황을 좀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미국의 오일 쇼크 때는 80년대 오일 쇼크죠. 그때 당시에는 200bp까지도 벌어졌습니다. 200bp 이상도 벌어졌었는데 요 시기죠. 200bp 이상까지 벌어졌었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블랙먼데이 이 시기에는 이 100bp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서브프라임 때도 100bp 이상 벌어지는 않았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장기 금리는 낮게 책정이 돼야 되고 항상 그죠? 그리고 단기 금리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는데 장기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 발생하냐면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실 이제 코로나 때도 그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진 않았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좀 벌어지면서 100bp 이상 벌어지는 요 상황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나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중앙은행의 어떤 이 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부분이 빠르게 다시 축소되는 경향을 좀 보여줬거든요. 항상 다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는 그런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향후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장단기 금리차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봤을 때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이 투자자들이 예측을 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는 채권에 투자한 어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 정도 수준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bp가 안 되는 정도 수준까지 현재 상황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장단기 금리차가 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지 불안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려감에 따라서 그로 인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발생하는 어떤 그냥 뭐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빠르게 조금 회복이 되면서 다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고 단기 금리가 조금 안정화 국면으로 가게 되는 국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뭐 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근에 이제 환율 부분, 그렇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어떤 고민거리들이 좀 많으신데 1,400원을 다시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금리가 좀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1,400원이 올라갔었는데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 200일선 구간을 손쉽게 뚫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시 원화가 강세가 되고 이머징 통화 국가의 어떤 통화 강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도 좀 물려 있는 상황이고 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진작이 되면서 글로벌 어떤 이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장단기 금리 차는 다시 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어지기보다는요. 그렇게 되면 환율, 우리가 지금 현재 환율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이 불안해하는데 환율 자체는 이 200일선 이 구간인 1,320원, 30원 요 구간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였던 오늘이 지나고 나서 내일부터는 점차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시장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200일선 위에 안착을 한 상황에서 사실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CPI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한번 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CPI가 서프라이즈가 정말 만에 하나라도 나왔다고 하면 지수는 위로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할 것이고, CPI가 예상보다 좀 가파르게 올라 있든지 아니면 예상보다 조금 덜 빠졌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하방으로 조금 빠질 수 있겠지만 200일선 언저리인 2,400에서 2,350선에서 좀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대형주에 대한 어떤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기술주라든지 뭐 개별 종목이라든지 또 기존에 우리가 최근에 좀 좋았던 로봇이라든지, 앞으로도 오늘 또 뉴스가 나오면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좀 좋아졌는데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다른 일부 못 오른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폭락이라든지 또는 지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를 얘기를 하는데 IT 버블 때도 1.5% 이상 좀 차이가 났고요. 서브프라임 때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항상 기준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아갔죠. 높아졌고 미중 무역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미국이 한국의 기준금리를 따라잡아서 훨씬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 때마다 항상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창대 형님께서는 정책금리를 미국의 정책금리를 5.2에서 5.50%까지는 시장에서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용인을 해서 앞서 보여드린 원달러 환율이 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국내 외환 시장에서 1,400원 이상을 용인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방어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인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안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뭐 그 중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뭐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서 외환위기가 올 것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조금 안정을 시키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부분들까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율은 200일선 이후 언저리 부근에서 뭐 많이 올라봐야 저는 한 1,330원 정도, 여기서 한 10원 정도까지는 업사이드로 좀 내려놓고요. 그 이후부터는 좀 점차 안정화 국면을 좀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텐데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 회사를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를 했고 이제는 현대차가 코스닥 상장사 지분 투자를 저율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이 감속기 이 관련된 회사의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올라간 종목이 두 종목이죠. SPG라는 종목하고 그리고 SBB 테크 이 두 종목인데 주가로만 보면 사실은 현대차가 인수할 것 같은 회사가 SPG 같죠. 근데 어디인지는 몰라요. 나온 내용은 없으니까 아직까지 나온 내용은 없으니까 그래서 감속기 국내 감속기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SPG 뭐 SBB 테크 어느 회사가 좀 더 기술력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좀 제가 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두 회사 모두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아무래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PG는 사실 SBB 테크가 달려갈 때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가 쏴버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심증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심증으로만. 주가를 사실은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잡아놨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SBB 테크가 오히려 시장에서 좀 더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이슈 어쨌든 같은 이 업종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SPG가 뭐 현대차 인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한 방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SPG가 현대차에 인수됐다 그래가지고 SBB 테크가 확 빠지느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둘 다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SPG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소식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SPG가 아닌 SBB 테크가 현대차에 인수된다 하더라도 사실 SPG가 그 부분을 다 반납하고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다른 기회가 있고 시장에서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잘 살펴보시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관련해서 좀 보고 싶은 분들은 두 회사 모두 조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좋았던 회사가 최근에 이제 화신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화신이 오늘 시장에서 좀 핫했죠. 최근 들어서 좀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회사는 보시면 3,500억의 시총인데 오늘 올라서 3,500억인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900억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배터리팩 관련된 이제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하면서 이제 증설도 하게 됐죠. 증설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세방전지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과 그때를 좀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세방전지가 예전 2차 전지가 초창기에 이제 시장에서 올라갈 때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에 막
시장에서 달려갈 때 1조 5천억 가까운 이 시초, 이제 15만 원 가까운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총이 지금의 3배니까, 시가총액이 대략 2조가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조 4천억 매출에 800억 영업이익이거든요. 세방전지가 작년에. 근데 보면 화신은 물론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 매출 비중이라든지 영업이익 비중도 크지만 뭐 세방전지도 사실 2차전지 축전지도 하면서 2차전지 배터리팩 사업한다고 하면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면서 주가가 좀 고밸류를 받았던 거를 기억을 하면 기본적인 어떤 본래 사업, 본 사업에 대한 어떤 실적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평가를 좀 해보자면 화신은 1조 6천억에 1조 7천억 가까운 매출에 900억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면 두 회사를 동시에 같이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화신은 지금 시가총액이 3,50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세방전지와 같은 실적을 내면서 같은 상황에서 더 나은 이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 사실은 1조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냐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요 거래량은 무시를 못합니다. 만들어서 온 거래량이거든요. 차트를 만들어 놓고 팡 터뜨려버린 거래량이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에도 계속해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배터리팩 기업 4분기 실적 정리인데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화신도 괜찮았지만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5,600억인데 매출액은 1조 1,000억, 영업이익은 337억입니다. 이거 4분기 실적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OPM이 2.9%, 사실 OPM 기준으로 가장 좋은 회사는 이렌텍이고요. 세방전지도 5% OPM인데 실적은 사실은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시총 대비해서는요. 그래서 저는 YOY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폭등한 화신을 조금은 올해 내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뜩이나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동차 관련해서도 지금 질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난주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그렇죠.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차가 지금 2월에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갱신을 했기 때문에 화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사업 쪽 본업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조금 좋은 상황이라 배터리 팩 관련된 것까지 같이 엮어서 좀 보신다고 하면 예전 세방전지가 확 시장에서 고밸류를 받았던 그 시기의 어떤 절반 정도까지는 시가총액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인지컨트롤스도 그때 당시 세방전지하고 가장 굉장히 좀 배터리팩 관련된 사업하면서 핫했었거든요. 그러면 인지컨트롤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1,443억인데 한 3만 원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이 회사도 한 3배 정도까지 보신다고 하면 사실은 뭐 한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지컨트롤스보다도 인지컨트롤스는 매출이 5,700억에 영업이익 176억. 그게 이게 작년에 나온 실적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보다 거의 3배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자체도 뭐 사실은 아까 잠시만요. 176억인데 영업이익 자체도 거의 뭐 8배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는 화신이라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시총이 3,50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싸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신 같은 경우는 좀 주도 면밀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좀 트래킹을 좀 해보시고 장중에 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좀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서 만약에 또 뭐 다음 주에 뭐 CPI 발표가 좀 안 좋아서 시장에 좀 뭐 어느 정도 조금 조정 국면이 나와서 주가가 좀 빠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지금 오늘 들어온 요 수급, 그리고 어제 오늘 최근에 들어온 이 수급은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수급입니다. 이거는 찐 수급이라고밖에 좀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져져서 주가를 빼고 요 구간에서 다지고 땡겨버린 건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나도 만들어 놓은 차트거든요.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만들어 놓은 차트라서 우리가 사실은 요때 눈치는 못 챘을 거잖아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 못 했죠. 그러면 사실 이때라도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이때도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급등했으니까 야 저거 오른 거 지금 어떻게 사 3,500억이나 되는데 3,500억이도 싸다라는 거죠. 너무 싸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시세가 나는 종목들은 사실은 요 지금 자리에서 잠시만요. 요 자리에서 요걸 충분히 뚫고 전고점까지 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완벽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장중 조정 이용하셔가지고 매매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그 배터리 관련된 하락 이유인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3월 만기일이기 때문에 ETF라든지 인덱스 펀드들 리밸런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리밸런싱 매매는 장중에 지속되고요. 종가 동시효과에 예전에는 그게 다 시장가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다 그 가격별로 좀 체크를 해가지고 다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거는 팔고 많이 빠진 종목은 매수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포트폴리오와 동일하게 인덱스를 리셋하는 작업이니까 많이 오른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엔터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회성 매매가 좀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한 거니까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는 한 가지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배 아픈 상황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200일선을 뚫지 못하고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대신에 이 나스닥의 이 기술주 상승의 바톤을 엔비디아가 좀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2차 전지보다는 인공지능 AI 쪽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고 시장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엔비디아의 어떤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거 아까 화신처럼 올라가는 차트 모양이죠. 다 죽여놓고 다져서 거래량 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처음에 불을 지폈지만 기술주의 다시 이 상승을 다시 불을 지폈지만 그 바톤을 지금은 챗 GPT와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받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국내는 좀 다른 상황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 하락인지 아니면 너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 공매도가 좀 쌓이다 대차장고가 쌓이고 공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좀 많이 출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이슈로 빠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사실 이제 뭐 이 종목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당분간 조금은 살얼음 판일 수 있으니 공매도가 좀 나오고 대차장고가 좀 쌓인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조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좀 급등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잠깐 동안이나마 고점에서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염두해 주시고요. 그러면 뭐 사실 2차 전지 주들 중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배터리 팩도 있을 수 있고 셀업체도 있을 수 있고 뭐 소재 업종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고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좀 4% 정도 빠졌지만 좀 급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이제 2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라 SK 이노베이션의 시총이 20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조인데 두 회사가 다 20조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니 2차 전지주를 보시려면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물론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수 있는데 당분간 2차 전지 관련된 정보를 보려면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LNF는 요즘 말들이 많죠. LNF가 테슬라에 직납을 하면서 LG화학이 포스코 케미칼을 더 밀어주려고 한다. LNF와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썰이니까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어서 SKC가 동박 수출 데이터가 2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굉장히 좀 크게 늘었습니다. 단가도 올랐고요. 그래서 동박 수출량이라든지 수출 단가가 빠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덜 올랐고 잠시만요. 바닥에서 지금 좀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21선이 조금 올라오고 오늘 조정이 좀 있었다고 하면 10만 원 초반대에서는 한번 좀 매수를 해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 SDI와의 횡보가 좀 굉장히 좀 거칠죠. 그러면 삼성 SDI와 뭔가 좀 연계해서 일을 하는 소재 부품 회사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신 EDP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에서 90%를 삼성 SDI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하고 매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데, SDI가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하고 10년간 40조 규모 양극재 계약을 체결을 했고, 스텔란티스랑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고객사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GM하고도 또 한번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고객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볼보도 신규 고객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가 사실 전방에서 굉장히 조금 열심히 뛰어주고 있죠. 그리고 뭐 공장도 완공을 했고 2024년 말에 양산을 목표로 해서 북미 쪽에서 셀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캔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상신 EDP는. 그러면 원통형, 각형 이런 캔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상신 EDP가 중대형 각형 캔을 약 50%, 원형 캔을 한 80% 정도를 만들어서 삼성 SDI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배터리 캔 부품은 상신 EDP가 거의 삼성 SDI에 전적으로 그냥 다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캔 부품 사업이 사실은 캐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설이 이미 다 완료가 돼 있어야 되고 공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함부로 좀 쉽게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조 원가 압박이 계속 있으니까 뭐 단가라든지 납기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뭐 고객사하고 조금 이 관계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좀 쌓여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한 3,600억, 영업이익이 한 450억 정도 나오니까 뭐 삼성 SDI가 캐파 증설을 계속 한다고 하면 상신 EDP도 캐파 증설에 나설 거고, 그리고 물량 자체도 삼성 SDI가 EDP에 주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고, 뭐 그러면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업체가 진입해 가지고 밥그릇 뺏을 일도 없을 것 같고 하면은 최근에 조금 이제 상신 EDP도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시가총액으로만 봤었을 때는 아직도 여유가 좀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소재 업종에서 뭔가 좀 하나를 본다고 하면 뭐 양극재, 사실 너무 좀 많이 알고들 있으시잖아요, 좋다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눈을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좀 돌려보셔가지고 이런 종목들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엔비디아가 기술주의 어떤 이 주도주, 이 바통을 좀 이어받은 것 같아요. 테슬라는 반대로 보시면 최근에 좀 방향을 못 잡고 있죠. 그래서 200일선을 탈환하지 못하고 밑에서 조금 버벅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AI, 챗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돼 가지고 바톤을 이어받고 엔비디아는 200일선을 뚫고 좀 올라가서 완전히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사실은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뭐 직접적인 수혜주를 찾는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수혜주를 좀 찾는다기보다는 뭐 물론 이제 삼성 SDI가 AMD와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혜주를 찾는다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된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뭐 엔비디아라든지 챗GPT 관련된 고성능 뭐 HBM DRAM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2월 반도체 수출입 통계 잠정치가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DRAM 수출 금액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에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고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에서 살짝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최선단 1B 이 인텔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HBM D램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도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 삼성 하이닉스 뭐 이걸 사자라는 건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관련된 D램이라든지 이런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들이 하나하나 인증을 받고 또 개발이 완료되고 시장에서 어떤 좀 매출 사이즈가 좀 커진다고 하면 국내 관련된 이제 소재 부품, 소부장 관련해서 좀 종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비코전자를 조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동 전자부품 전문 기업인데, 수동 전자부품에는 커패시터가 있고요. 커패시터라는 제품이 있고, 이건 커패시터는 그냥 MLC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삼성전기가 국내에서 뭐 거의 꽉 잡고 있죠. 삼성전기가 꽉 잡고 있고, 뭐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커패시터 관련된 점유율이 전 세계 점유율이 높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높아서 그렇게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덕터, 저항기 이런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인덕터는 전체 수동 부품 시장의 9%고요. 저항기는 전체 수동 부품 시장의 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터는 뭐냐면 그 전자제품의 전원을 좀 키면은 전류가 갑자기 한 번에 확 쏟아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필터링이 없으면 과전압이 좀 생기기 때문에 제품이 좀 고장이 납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 전기를 좀 이렇게 슥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빡 들어가게 되면은 빵 하고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좀 제어하는 게 인덕터라고 하고요. 저항기는 뭐냐면 전기 흐름을 좀 억제해가지고 전류 전압을 조정을 하는데, 뭐 밝기라든지 음량이라든지 뭐 센서라든지 센서 감도라든지 이런 거 조절할 때 있잖아요. 그때 조절할 때 사용하는 이 수동 전자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기와 인덕터를 만든 회사가 아비코전자인데, 도대체 그러면 이 반도체하고 얘하고 뭔 관계가 있냐라고 보시면, 일단 수동 부품 시장 특징은 일본 기업이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항기는 지집 장벽이 높은데 인덕터는 진입업체가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MLCC 같은 경우도 캐파 산업이라서 대용량으로 어떤 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아닌 이상 진입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DDR5로 이제 반도체가 전환이 되고, 또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게 되면 DDR5 내에 또 반도체 내에 저항기 인덕터 개수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DDR5 내 저항기 수는 40에서 80개, 인덕터 수는 3개에서 5개인데 가격 자체는 인덕터가 저항기보다 한 5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인덕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시그널 인덕터하고 파워 인덕터가 있는데, 시그널 인덕터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용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워 인덕터는 어떤 IC 여기에 안정적으로 좀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뭐 대형 가전이라든지 또 반도체 스마트폰용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DDR5하고 인덕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DDR5는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D램의 DDR5의 모습인데, PMIC라는 전력 반도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내에 반도체 이 DDR 요 판때기 안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관리를 PMIC가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램의 전원 관리를 PMIC가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메탈 파워 인덕터가 DDR5에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력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파워 인덕터가 무조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아비코 반도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죠. 하반기부터 DDR5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가고 시장에서 뭐 서버용 반도체로 판매가 되고 하게 될 경우에 아비코 전자의 메탈 파워 인덕터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도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대략 한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서버용 DDR 공급이 좀 더 확대되거나 수요가 좀 더 늘어나거나, 또는 이제 이 IT 회사들의 이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사실 시장에서 뭐 그렇게 썩 주가나 차트 모양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박스 하단에 걸리는 10,000원이 깨지고 나면은 9,000원대부터는 슬슬 분할 매수해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그렇게 쏠쏠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 하반 이 빠지는 이 구간이 뭐 한 3월 4월을 지나서 6월 7월부터 갑자기 주가가 여기서 빠짝빠짝 한다고 해서 갑자기 DDR5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사실은 14,000원, 15,000원, 16,000원까지도 내달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요럴 때 시장이 조금 방향성을 못 잡고 주도주들이 조금 주춤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번 좀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고성능 반도체 시장으로 갈수록 사실은 이제 패키징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쉽게도 이런 어떤 후공정 패키징 쪽에 아주 기술력이 특화된 회사들은 없습니다. 뭐 사실 좋은 이 부가가치가 높은 이 고용량 반도체라든지 고성능 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들 패키징 같은 경우는 실은 뭐 대만 업체라든지 또는 미국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좀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뭐 오늘 기사가 나왔지만 TSMC 엔지니어링을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좀 영입을 했다라는 것도 이쪽 파운드리 관련돼서 패키징 사업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역시도. 그래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에서 사실은 뭐 하나마이크론이 패키징 쪽에 이 삼성전자 쪽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은 아주 중요한 어떤 이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패키징 기술도 굉장히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아주 이제 이 하이테크 기술력을 가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페스가 사실은 이제 이 패키징 관련해서 이 새로운 기술을 계속 시도를 했는데 이게 한 2년, 3년 됐는데 시장에서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양산이라든지 수율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패키징 관련돼 가지고 패키징이 뭐냐, 판때기에 그냥 반도체 칩 붙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와이어를 연결해 가지고 칩을 이제 본딩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플립칩 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구슬 같은 이 범프를 기판에 붙이고 그 위에다 칩을 올려가지고 만드는 방식인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WLP는 이제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 그래가지고요, 웨이퍼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실은 바로 반도체 칩을 오르고 잘라버리는 방식을 말하고요. PIWLP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실 이걸 다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한번 보시라고 좀 갖고 오기는 했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요, 이런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 실은 네페스가 뭘 하려고 했었냐면,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네페스가 어떤 방식을 하려고 했었냐면 POWLP라는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요 관련된 기술을 실은 이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좀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요게 되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페스의 패키징 기술을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칩 펜아웃 방식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같은 어떤 웨이퍼 안에서 반도체 칩을 좀 올릴 수 있는 좀 이게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이제 칩으로 위로 하나씩 단계별로 좀 높게 쌓는 어떤 있죠. 이 HBM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개의 칩을 올려가지고 높게 쌓아 올리는, 얼마만큼 더 쌓아 올리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TSV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 TSV 방식으로 진행을 할 때 관련된 회사들이 뭐냐면, TSV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거든요. 여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칩을 적층해가지고 통신이 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HBM 고대역 메모리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요 구멍을 뚫어주는 장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그 관련된 장비를 만들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SK 홀딩스가 요걸 뚫고 나면 찌꺼기가 남잖아요. 반도체 관련된 웨이퍼라든지 뭐 이런 찌꺼기가 남는데 그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장비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TSV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증착해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패키징하는 어떤 이
회사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이 기술력은 미국이랑 대만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 구멍을 뚫어주는 건 한미반도체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HBM 관련된 종목으로는 향후에 조금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청소해 주는 거 PSK 홀딩스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TSMC가 애플의 로브콜을 받은 게 FOWLP를 성공을 했으니까 애플의 로브콜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네페스가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성공은 했어요. 제가 들은 걸로는 기술 개발에 성공은 했는데 성공을 하고 나서 더 나아가야 될 게 뭐냐면 양산을 해야 되고요. 양산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좋아지는 게 수율이거든요. 그렇죠? 100개 만들어가지고 100개 양산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20% 정도 수율이 안 나온다. 그럼 100개 중에 20개만 성공이거든요. 나머지 80개는 불량이에요. 그래버리면 삼성전자에서 써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TSMC도 애플이라든지 다른 어떤 업체들이 삼성전자가 FOWLP를 네페스가 성공해서 삼성전자의 후공정지의 패키징 업체로 선정이 돼서 들어갔는데 수율이 2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뭐 전방의 어떤 반도체 칩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써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패키징 기술 관련돼 가지고가 향후에 고용량, 고성능 반도체의 시장으로 가게 될수록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이제 말씀드린 패키징 쪽에 좀 어느 정도 좀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도 괜찮고요. 네페스도 꾸준하게 좀 히스토리를 좀 트래킹 해보겠습니다. 트래킹해서 말씀드릴 텐데 아직까지 나온 뉴스는 없는 거 보니까 조금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타 이제 직접적인 어떤 패키징을 한다기보다는 패키징에 좀 도움이 되는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PSK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얘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제 XR, VR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그 XR, VR 관련해서 선 시스템, 그러니까 나무가를 예전에 계속 제가 외쳤었잖아요. 나무가 좋고 뉴프렉스도 좋다. 근데 나무가 뉴프렉스는 좀 시장에서 좀 때도 좀 많이 탄 것 같고 좀 최근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좀 더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뉴프렉스 말고 이제 장비 쪽으로는 선익 시스템을 저는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이죠. 네. 리포트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선익 시스템인데 OLED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소재를 이제 기판에 유리 기판에 증착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OLED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요 고객사고요. 중국의 비전웍스라든지 뭐 로열의 중대형 증착 장비를 좀 공급을 했고 현재도 양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대형 증착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캐논도키가 거의 뭐 세계 시장을 장악하시며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점유율이 선익 시스템 1, 2%밖에 되지는 않는데 소형이라든지 중소형 증착 장비 같은 경우는 점유율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소형 증착 장비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서 중국의 마이크로 OLED 양산용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2018년에 처음으로 양산용 장비를 수주를 했고 20년에는 고객사를 좀 늘려가지고 추가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인치 웨이퍼용 마이크로 OLED 양산 장비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유일하게 OLED 증착 장비라고 좀 보시면 돼요. 12인치용 증착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우리 VR, AR, XR 이 기기 관련돼 가지고는 마이크로 OLED 쪽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OLED 기판 웨이퍼 크기가 8인치에서 12인치로 작기 때문에 캐논 도키 같은 경우는 6세대 장비를 2분할 증착 장비로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좀 로스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형 장비를 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화이트 OLED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OLED 증착 장비들하고 이 구성 적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가 좀 적용이 돼야 되니까 지금은 사실은 마땅한 증착 장비 업체가 없어요.
글로벌리하게도 국내에도 없어서 만약에 VR, XR 시장이 열리게 되면 또 중소형 OLED, 이 마이크로 OLED 시장이 열리게 되면 선희 시스템이 증착 장비 시장을 좀 선도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애플은 사실은 만약에 VR, XR 기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국내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를 좀 요구를 하겠죠. 관련돼 가지고 OLED 이쪽 시장 거의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중국이 좀 막 급하게 따라오고 있기는 하나 사실 이제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만약에 VR, XR 이 관련된 기기가 웨어러블 시장이 애플이 출시를 하고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요. 이쪽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한다면 증착 이 장비 쪽에서는 이 중소형 OLED 장비 증착 쪽 이 시장에서는 특히나 마이크로 OLED 이 시장에서는 선익 시스템이 가장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트 한번 보시면 아이고, 좀 지우고 차트 한번 보시면 아이고.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크로 이 VR, XR 관련돼 가지고요.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하죠. 아까 화신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신처럼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조정을 확 받았죠. 확 받았다가 다져놓고 거래량 동반해서 확 띄워놓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화신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이 있고 난 이후에 이 거래량 무시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화신이 한번 조정을 받고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게 만약 선의 시스템이 여기서 21선이 추가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2개월 좀 붙여놓고요. 2개월 좀 조정을 시켜놓고 내일 양봉을 띄우면서 여기서 다시 돌려버린다고 하면요. 그렇죠? 비슷하죠. 죽여놓고 거래 동반에 어느 정도 거래 동반에서 올린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 동반에서 확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격이 벌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한 4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만약 21선이 따라 올라오고요. 요 자리에서 양봉을 하나 띄우면서 돌려버린다고 하면 이걸 보고 이 종목을 보고 화신이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셔도 됩니다. 화신이 한 3, 4일 정도 조정이 나올겠지? 그러면서 21선이 올라오면 대략 한 뭐 1,500원이나 만원 뭐 11,000원 초반이라든지 1,500원, 만원 요 구간 자리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선의 시스템이 턴어라운드 하는지 어쩌는지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살펴보시고 그 선의 시스템이 턴어라운드 한다면 화신이 조정 나오는지 보신 다음에 화신까지 좀 쫓아사실 수 있는 찬스가 나올 거고요. 그거를 먼저 보여준 회사가 또 이건 기술적으로 그냥 제가 그림을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100% 맞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P가 사실은 급등은 아니지만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런 어떤 자리에서 한 번씩 조정이 나오고 거래 동반해서 띄운 다음에 조정받고 21선 조정받고 다시 눌림목 만들어서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차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 시스템 내일 양봉 만드는지 아니면 21선 조정 받고 거기서 눌림목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올라가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화신은 음봉이 나오겠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봉이 한 3, 4일 나오겠지, 조정이 나오겠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타이밍에 21선 올라와서 이격 조정하고 그 타이밍에 선의 시스템과 비교해 가면서 매수 타이밍 노리셔가지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가 이제 최근에 또 보고 있는 종목인데 토비스입니다. 카지노 월별 수출 통계 자료인데 수출 금액도 수출 금액 자체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단가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평년 수준 이상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비스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좀 살펴보고 있어서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회사거든요. 국내 토비스, 코텍 두 회사가 있는데 제가 왜 토비스를 한 번 더 말씀드리냐면 자동차 관련된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있어서 토비스도 지금 사실은 이때 제가
시급했거든요. 시급했었는데 일단 한번 좀 참아봤습니다. 근데 이틀 뒤에 양봉을 만들고 21선을 다시 재탈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게 만약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이거는 이 12,280원 전고점 뚫고 그냥 13,000원, 14,000원까지 달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종목으로 좀 등록을 해 놓으시고요. 좋아지고 있으니까 시장의 이 사업 영역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시장에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죽어 지내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번 시세를 내서 신고가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매물이 없습니다. 이 지금 근한 7년 아니 몇 년이죠? 2016년도부터니까 7년이죠. 7년 동안 박스권을 기어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요 위에 매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뚫는 순간 또 뚫을 때 거래량을 동반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2만 원까지 달려가겠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사실 지금 안 사셔도 돼요. 불안하시면 확인하시고 사셔도 되는 게 13,000원, 12,280원 뚫고 13,000원 달려갈 때 그때 사셔도 됩니다. 그때 사셔서 쫓아가셔도 위로 열려 있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한 종목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삼성이 폴더블 폰 넘어서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 접는다. 이제 사실 IT 쪽에서 이 이슈 메이커가 없잖아요. 뭐 우리 이제 애플 아이폰도 더 이상 카메라만 튀어나오지 뭐 디자인적인 면에서 어떤 뭔가 새로운 게 없잖아요. 혁신이 없어서 애플도 좀 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도 좀 출원을 해놨고 언제 접을 것이냐가 문제지만 삼성은 계속해서 접을 거고 그다음에 이 플렉서블 관련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쨌든지 간에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국내 디스플레이 업종 관련된 뭐 LG 디스플레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 사실은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물량을 다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뭔가 이 지위를 좀 되찾아오려면 삼성보다는 LG 디스플레이에 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국내에서 사실 LG 디스플레이와 연관돼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이 시장은 개화는 시켜놨지만 그 지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애플이 어떻게 시장의 탑메이커로 다시 자리매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접는다고 하면 사실은 힌지 쪽이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물론 UTI 같은 회사도 애플이 접으면 굉장히 좀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UTG 관련해가지고 울트라 씬 글라스, 그죠? 이게 접어진 이 얇은 이 글라스 이 관련돼가지고 사실 도운시스가 삼성전자의 거의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 자회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도운시스가 삼성전자의 삼성 디스플레이에 100%좀 납품하는 회사가 됐고 UTI가 애플하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뭐 UTI 저기 탐방 가보면 애플에서 와가지고 맨날 우리 거 제품 테스트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언제 접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정말 애플이 접는다고 하면 UTG는 UTI 거를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UTI 쪽도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힌지 쪽은 KH바텍은 외장인지입니다. 그리고 파이nem텍은 내장인지인데 KH바텍 같은 경우는 외장인지 쪽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원화를 했어요. 그래서 파이nem텍도 외장인지도 합니다. 밖에 그러니까 이 폴더블 스마트폰 밖에 힌지 있죠. 쇠 부품 밖에 힌지를 만드는 게 KH바텍이고 파이nem텍도 그 이원화 삼성전자에서 이원화를 시켜가지고요. 파이nem텍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 회사도 같이 이원화를 해가지고 외장인지 쪽은 지금 이원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내장인지는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쪽에 접어지는 힌지인데 이 내장인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원화가 안 됐습니다. 오로지 파이nem텍이 다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도 예전에 LG 디스플레이가 이 휴대폰 사업 진행을 하고 할 때 LG전자 휴대폰 사업 진행을 하고 할 때 롤러블 이 디스플레이 힌지 관련해 가지고도 파이nem텍이 특허를 좀 출원을 하고 이미 연구 개발을 완료를 해 가지고요 개발에 성공을 해서 특허를 출원을 해놓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는다, 애플이 접는다, 그냥 뭐 누가 접든 그냥 접는다 하면 사실은 이 내장인지 쪽은 거의 뭐 파이nem텍이 독보적인 어떤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이라든지 이쪽이 애플이 접어 그러면 그냥 파이nem텍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H바텍은 이원화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파이nem텍은 그냥 나홀로 내장인지 쪽은 접는 쪽에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주면 파이nem텍은 공급사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도 줄 것이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도 이 힌지를 좀 내장 힌지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고객사가 뭐 더 늘어나는 상황이니까요.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가 좀 판가름이 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400원을 뚫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앞서 보여드린 대로 200에서는 살짝 뚫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조정되는 국면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채권금리가 좀 빠르게 안정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축소가 되는 과정이 나오면서 환율도 어느 정도는 다시 이머징 통화의 강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만약에 60불대로 다시 한번 재차 박스권을 뚫고 하락을 한다고 하면 CPI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이 인플레이션, CPI에 대해 관련된 내용은 한 방에 확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지만 되면 됩니다. 유지만 되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최근에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더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지되면요, 우리 이 머릿속에 또는 신문지상에 CPI와 금리에 대한 어떤 이슈가 언제부턴가 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 봐보면 CPI는 저 밑에까지 좀 떨어져 있을 테고요. 그리고 골디락스 국면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올해 한 해는 사실은 이제 개별 종목으로 계속해서 이 승부를 보시고 트라이를 많이 하시다 보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돼서 물가 안정화되고 금리가 다시 재차 안정화되는 상황에서는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변동성들이 시장을 좀 괴롭힐 수 있으니까 개별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9시에 여러분들 좀 찾아뵙고 실시간 채팅창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킹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